어느 정도 주행거리가 꽤 만족이 되는 수준까지 충전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생각을 하더라도 기술에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대체 기술 쓰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다른 대체 기술은 사실상 더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풀기 쉬운 게 리튬 이온 배터리를 통해서 푸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폭발입니다. 전기차 폭발 많이 들어보셨죠?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재밌으면 안 되긴 하는데 제가 2차 전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옆에 주차해서 전기차에 불이 나는 거예요. 보면서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제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기차의 화재 폭발 비율은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낮습니다. 모르셨죠? 근데 전기차 폭발하는 거 많이 들었는데? 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거는 미디어에 노출된 그 환경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전기차라는 새로운 사업이 나오게 되면 눈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야 전기차 터졌대 너무 좋은 먹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몰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전기차가 기름차에 비해서는 불이 덜 붙어요.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화재 진압은 좀 어렵습니다. 기름은 사실 어느 정도 소화기로 끌 수 있지만 리튬 아이온 배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구성 성품상은 물로 끄기 되게 어려워요. 물로 끓일 수는 없고 염수라는 그 바닷물 같은 걸 떠와서 좀 떠야 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 대중들이 더 안전한 전기차를 원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더 안전한 전기차를 만들려고 보통은 그걸 경쟁 초격차 기술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만든 배터리는 안 터지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터리는 터져요. 그러면 여러분 전기차 사실 때 메이커 어디 거 쓸 거예요? 그죠? 미국 차 쓰죠. 근데 사실 따져보면 터지는 건 100만 분의 1, 걔는 200만 분의 1. 사실 그렇게 따졌을 땐 별로 안 위험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과학하는 사람이니까 그 확률의 비율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차를 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격차 기술을 만들어내라는 정부의 압박이 이러한 기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정한 배터리,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거의 모든 대부분이 사실 에너지 저장 자체의 문제는 소재 단에서 기인하게 됩니다. 소재 단에서. 자, 안전한 거, 화재가 나는 것 자체가 어떤 물질에 불이 붙어서 나는 거예요. 그럼 그 물질에 불이 안 붙으면 되죠. 그럼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재에서 나오게 되고요.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뒤에 가격 얘기도 드릴 건데 전기차의 40%의 가격 정도는 보통 양극 소재에서 나옵니다.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양극 소재에서 나오는 배터리가 비싸니까 전기차가 비싼 겁니다. 그래서 양극 소재를 우리가 지금의 50% 이상으로만 줄여도 지금 전기차 차값이 2천만 원 정도 빠져요. 엄청난 돈이죠. 2천만 원 정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걸 하고요.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 메커니즘 자체도 소재에서 옵니다. 소재 자체다 리튬 이온을 저장하는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리튬 이온이 갖고 있는 전이차를 특정 소재에 저장함으로써 저희가 이용하는 게 2차 전지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 에너지 저장 메커니즘 자체도 소재단에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노벨 수상 2019년에 2차 전지가 노벨상 수상받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논란이 많았던 영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벨 케미스트리 받았거든요. 노벨 화학상은 실질적으로 이학상이기 때문에 이학에서 엄청난 발견하거나 굉장히 순수한 학문에 있어서 주는 상입니다. 근데 2차 전지는 굉장히 공학적이고 재료공학적이에요. 재료 쪽에서 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2차 전지가 노벨상을 수상받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했으나 친환경 미래를 극단적으로 앞당길 수 있고 우리 인류가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 2차 전지라는 걸 인정을 받아서 그때 굉장히 큰 토론 끝에 리튬 2차 전지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나프트 교수님이랑 스탠리 위킹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둘 다 재료공학자세요. 그 요시노 박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학계에 계신 분은 아니고 산업계에 계셨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를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그 설계를 고안한 사람에서 일본에서 수상하게 된 겁니다. 이렇듯 사실 정책 관련해서 오다 보면 어떤 그런 공학자들의 역할을 드라이빙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오는 게 재료 기술로 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료공학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사회적인 요구와 정책적인 요구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제가 배터리 하는 사람인데 제가 2차 전지를 그냥 일본식 배터리 한다고 표현하는데 배터리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조금은 제가 배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원리 정도는 설명해 드릴게요. 다니엘 전진 다 배우셨으니까 아무래도 전이차에 대한 개념 다 있으실 거고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 아이언이 아이언 스테이트는 보통은 이제 전장 하나 빠진 스테이트죠. 어떻게 보면은 그 스테이트가 특정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이온 상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아이언 배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고 그 저장하는 에너지의 어떤 메커니즘이 따라서 2차 전지에 사실상 전압이 결정이 됩니다. 양극과 음극의 차이가 전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을 결정하는 게 보통 양극과 음극 차이에서 오게 되는데 보통 물질들이 각자 고유한 전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튬 아이언을 받았을 때 A라는 물질이 받는 에너지 정도와 B라는 물질이 받는 에너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에너지 스테이트를 갖게 되고요. 그것을 조합해서 만들게 되면은 2차 전지가 됩니다. 낮은 스테이트로 가는 N은 음극으로 쓰면 되고요. 높은 스테이트로 가는 N은 양극으로 써서 그 전위차를 최대한으로 써가지고 전지를 구성하게 되면 훌륭한 2차 전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엔 소재단에서 어떤 소재를 골라야 되느냐 요게 나오게 되는데 요즘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니켈계 소재를 많이 쓰자고 해요. 니켈계. 고니켈계 리튬 2차 전지를 만들자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얘기만 들었을 때는 니켈계 소재가 에너지 저장을 잘 할 것 같아서 아마 이걸 선택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왜 니켈 소재를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자 하냐면 사실은 중국과 미국의 싸움 때문에 그 기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코발트가 사실은 지금까지 채굴되는 양의 거의 원래는 이게 75%도 사실 되게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지금은 거의 90% 정도 되는 코발트가 전부 다 2차 전지에 소비가 되고 사용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문제가 돼? 코발트 써도 그냥 잘 되면 장땡 아니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보통 코발트는 어디서 오게 되냐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오게 됩니다. 여기가 제일 큰 채굴량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호주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가는 게 그래서 채굴한 거를 어디로 빼가냐에 그런데 보시면 전부 다 초록색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자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심각하게 코발트를 빠르게 흡수를 하면서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못 만들고 혼자 중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발트 광산 자체를 중국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뺏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탈코발트화를 해야 사실상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제가 항상 강연 다닐 때 보여드린 건데 코발트 채취는 불법 노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 노동을 막고자 힘을 쓰고는 있지만 코발트를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 사실상 이 불법 노동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합법적으로 채굴이 가능한 니켈은 사실 광산에서 쉽게 캘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대체하면 이 아동 노동조차도 우리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니켈의 소재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상 이 흐름들 자체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류애적인 것도 있고 뭔가 뭐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부 정책에 의한 것도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구하는 그 과정도 있게 됩니다. 또 그 과정 중에서 요즘 폐자원 리사이클링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사실은 리사이클 너무 좋지 않아? 쓰레기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소재 만들어낸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도 자원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코발트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기차를 만들고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샀기 때문에 우리의 자원이 됩니다. 그럼 코발트를 다시 중앙아프리카에서 수입해오지 않고 여기 있는 사용된 자원을 재사용되는 자원으로 하면 자원이 무기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원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불소 싸움 때문에 좀 힘들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코발트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나온다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원을 다시 재사용해서 자원 독립국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의 기조 안에 사실상 리튬 2차 전지 리사이클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얘기를 드리기로 하겠고요. 사실 제가 그래서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공학자는 공부 잘하고 뭔가 기술 잘 만들어내면 되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맞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공학자는 뭐냐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넓은 범위에서 일단 다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어디에 들어갈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기술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런 체계적인 문제나 체계적인 아젠다에 의해서 요구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